한 끼의 식사가 항구와 소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소년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밥 한 끼를 대접한 것이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유일한 안식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에 소년이 일하던 작은 식당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이곳에 온 걸까요? 그리고 무의미해 보였던 그 선행 뒤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눈물샘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삭막한 세상 속에서도 선한 마음이야말로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믿는 분이라면 저희 마음의 아름다움 채널과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매일 선한 씨앗을 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7살 박지훈.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무료 급식소에서 주는 밥과 낡은 주민센터 처마 밑에서 지새우는 잠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지금은 마포구의 작은 백반집 햇살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력도, 가족도, 보증인도 없는 지훈을 받아준 유일한 고지였죠. 지훈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를 청소하고 상을 닦고 주방일을 돕다가 밤늦게까지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고된 삶이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체념은 소년의 본능이었고 친절은 피 속에 흐르는 천성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인 김미숙은 계산적이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밥과 국은 정량을 지키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인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습니다. 지호는 감히 그 규칙을 어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실수할 특권조차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가 막 그친 그날 오후, 흙냄새와 함께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가 느껴질 때였습니다. 지훈이 낡은 나무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문밖에서 풍경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지훈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깡마른 노인 한 분이 누덕누덕 기운 흠뻑 젖은 옷을 입고 다 달아빠진 슬리퍼를 신은 채 식당 처마 밑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을 걸지도 않고 그저 창문 너머로 가게 안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 굶주림에 허덕이던 밤, 자신의 얼굴에서 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문가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도와드릴 거라도 있을까요? 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지훈을 올려다보았고 빗속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젊은이. 그냥 좀 보고 있었다네. 지훈은 노인이 움켜쥔 꼬깃꼬깃한 몇 푼의 동전을 보았습니다. 가게에서 가장 싼 메뉴조차 사 먹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잠시 침묵하던 지훈은 사장님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주방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했습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노인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가게에서 무료로 식사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가게에 무료 식사 같은 건 존재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호는 굶주린 배와 비에 젖어 추위에 떠는 노인을 차마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듯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환대보다는 거절에, 친절한 초대보다는 냉정한 외면에 더 익숙한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지호는 재빨리 의자를 빼서 가게 구석진 자리에 노인을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볼세라 서둘러 주방으로 달려가 고등어 구이와 김치, 작은 미역국이 곁들여진 백반 한 상을 차려왔습니다. 음식을 내려놓으며 지우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할아버지 노인은 마치 뜻밖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놀란 눈으로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지호는 근처에서 테이블을 닦는 척하며 조용히 노인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자랑스러움도 단순한 감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드물게 찾아오는 평온함, 옳은 일을 했다는 담백한 만족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김 사장에게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이 식당에서 친절은 사치라는 것을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등 뒤에서 칼날처럼 차가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훈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돌아보니 김 사장이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으로 자신을 찢어발길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거 손님이 주문한 거야. 아니면 저 거지 영감탱이한테 내 마음대로 퍼준 거야. 지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김 사장은 이미 노인이 앉은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가 조용히 식사하던 노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쏠리고 가게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호는 자신이 거대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김 사장의 분노는 작은 식당을 휩쓰는 태풍과도 같았습니다. 식당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은 순식간에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높게 올린 파마머리, 짙은 화장, 그리고 언제나 계산적인 빛을 띠는 그 눈빛의 중년 여인. 그녀는 지금 노인이 앉아 식사하던 테이블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타일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는 구두굽 소리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정적 속으로 분노의 박자를 새기는 듯했습니다. 박지훈. 다시 묻겠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이 사이를 비집고 나오며 경멸과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테이블을 닦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 수저를 내려놓고 김 사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애원이 아닌 약간의 놀라움과 짙게 깔린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밥 누구 거야? 누가 내 멋대로 내 가게에서 자선 사업을 하라고 했지? 누가 저 너저분한 늙은이한테 이 밥을 퍼주라고 했냐고.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그녀의 관자놀이 혈관이 툭툭 튀었습니다. 지호는 젖은 행주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노인과 사장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습니다. 가게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식사하던 몇몇 손님들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고 어떤 이들은 못 본 척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딱해 보여서요. 날도 추운데 아무것도 못 드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그릇 퍼 드렸습니다.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자 식당 안은 몇 초간 정지된 듯했습니다. 김 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건조하고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을 내. 내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자선 사업까지 할 여유가 있다고. 여기 밥은 내 노력이고 돈이고 땀이야.
길거리의 나뒹굴은 불황자들한테 내 마음대로 나눠주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노인은 깊게 팬 눈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앙상한 두 손은 테이블 위에 단정히 놓여 있었고 어떤 간청이나 저항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쫓겨나고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김 사장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밥그릇을 확 낚아채더니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밥과 국물이 쏟아지는 질척한 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에 따기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미간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지만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은 몸을 기울여 빗고는 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가게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돈 없으면 나가. 간단하잖아. 그리고는 노인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우리 가게는 당신 같은 사람 안 받으니까. 다시 한번.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화내지도,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슬프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평생 그 눈빛을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비록 다 먹지 못한 밥이었지만 고맙네. 그의 작은 목소리는 정적에 휩싸인 식당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등을 돌려 환영받지 못했던 그곳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앙상한 뒷모습이 나무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길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지훈의 마음에는 방금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습니다. 김 사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바싹 다가가 그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세상을 구하는 영웅 노릇하라고 고용한 줄 알아? 여기선 내가 월급을 주고 내가 법이야. 한 번만 더 이따위 짓을 하면 두 말 없이 쫓아낼 줄 알아. 지훈은 감히 대꾸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울분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낯선 시선 속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노인을 무관심하게 쳐다보던 그 눈들은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작고 무력하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실까? 날은 춥고 배는 고프실 텐데 과연 오늘 밤을 버티실 수 있을까?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했지만 지호는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시선은 노인의 모습이 사라진 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어쩌면 다시는 그를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주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밥 한 공기와 아무도 마시지 않은 깨끗한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선택이 결코 작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선행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밖에서는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의 의지를 다시 한번 시험하려는 듯이. 하지만 지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빗방울은 다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흠뻑 젖었고 도시락에 든 비닐봉지를 쥔 손은 빗물에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포시장 옆 골목을 지나고 낡은 잡화점 처마 밑을 따라 걷고 길 끝 주유소 옆 주차장까지 둘러봤지만 그 앙상한 모습은 안개처럼 옅은 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훈의 마음 속에는 발밑에 미끄러운 길처럼 텅 빈 허전함만이 남았습니다. 식당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둑해진 뒤였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고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나왔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이곳의 공기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계산대 쪽에서 들려오던 김 사장의 구두굽 소리가 위협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넌 여길 뭐 하러 다시 와? 그녀의 목소리는 기다렸다는 듯 모든 짜증을 쏟아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 조리대 위에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할아버지께 뭐라도 좀 가져다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장님께 반항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김 사장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반항? 예의 바른 척하지 마. 내 말을 어기고 근무 시간을 마음대로 비우고 가게 물건을 멋대로 가져가 놓고는 그럴 뜻이 없었다고. 지호는 당황해서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냥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요. 그냥 밥 한 끼일 뿐이잖아요. 사장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 사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릇들이 덜그럭거릴 정도로 세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밥 한 끼? 그냥 한 끼라고. 여기 있는 동전 한 푼, 쌀 한 톨이 다 내 피땀인 줄 알아. 내가 자선 사업하려고 가게 연 줄 알아. 딜하던 몇몇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지훈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아무도 끼어들지 않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호는 두 손을 꽉 쥔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처럼 취급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장님 화나신 거 알아요. 허락 없이 행동한 제 잘못도 알고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아요. 지훈의 말은 고요한 공간을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김 사장은 순간 말이 막혔다가 이내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잘났네. 그럼 그냥 여기서 일하지 마. 여긴 착한 사람 필요 없고 말 잘 듣는 사람만 필요해. 짐 싸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거의 1년 동안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서빙하고 바닥을 닦으며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에게 수없이 욕을 먹으면서도 이곳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라 생각하며 꿋꿋이 참아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밥 한 끼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호는 동료들을 돌아봤습니다. 늦은 밤 마감 청소를 마치고 식은 라면을 나눠 먹던 김 사장이 이유 없이 화를 낼 때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주던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구 하나 감히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테이블을 닦는 척했습니다. 모두가 이 작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김 사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이 동네 식당들한테 전부 다 말해서 아무도 너를 고용하지 못하게 할 거야.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똑똑히 기억해. 박지훈. 나한테 덤비는 놈은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될 줄 알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기운이 번져나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쫓겨났다는 사실보다 이제는 빈손에 고아 소년이라는 이유에 더의 주인을 거역했다는 낙인까지 찍혀 아무도 자신을 써주지 않을 거라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뭘로 먹고 살아야 하지? 이제 누가 나를 믿어줄까?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은 쓰디쓴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밥 한 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 걸까? 지훈은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인사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차지 않고 안개처럼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숨막히는 안개가 그의 숨결 하나하나를 덮는 듯했습니다. 그는 젖은 신발이 보도블록 위에서 질척이는 소리를 내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슴속에 차오르는 슬픔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는 유일한 안식처였던 햇살식당의 노란 불빛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사람의 마음처럼 차갑고 희미한 빗줄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다시 찾는 것, 그저 식사는 하셨어요. 나는 한마디를 묻기 위해서라도. 비는 허름한 가게들의 처마 위로 고르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살갗에 닿을 때마다 지훈은 몸을 떨었지만 뒤돌아서거나 멈춰서서 얼굴에 물기를 닦거나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은 아까 할아버지가 사라졌던 마포 시장 쪽으로 향하는 골목을 따라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지훈의 손에는 김 사장에게 쫓겨나기 전 무모하게 주방에서 꺼내온 밥과 물이 든 비닐봉지가 여전히 들려 있었습니다. 호통을 듣고 유일한 일자리를 잃었음에도 지훈의 마음속에는 후회 대신 걱정과 안타까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깡마른 몸, 깊게 팬 눈, 그리고 식당을 떠날 때 감사함이 가득했던 쉬어버린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할아버지가 머물 곳을 찾았을지, 무언가 욕이라도 했을지, 아니면 여전히 비를 맞으며 굶주린 채 걷고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냥 둘 수는 없어. 지훈은 중얼거리며 낡은 시장 근처에서 속도를 늦췄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그곳은 오가는 사람 없이 찢어진 천막을 덮은 좌판들과 희미한 불빛을 내는 몇 개의 전구, 그리고 야른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며 처마 밑과 구석진 곳을 살폈고 희미한 희망을 품고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바람이 강해져 어깨가 떨릴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그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잡화점의 좁은 처마 밑 낡은 전구에서 나온 빛이 웅크린 한 사람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한 비닐 우의를 입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한 채 얼굴을 거의 무릎에 파묻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숨을 죽이고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던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은 듯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식당에 있던 지훈이요. 그의 작은 목소리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흐릿해진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앞에 선 사람을 알아보고는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자네. 어째서 자네가? 지호는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옆에 앉아 젖은 바닥에 비닐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께 드리려고 밥을 가져왔어요. 따뜻한 밥이랑 깨끗한 물이에요.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비 오는 날 할아버지를 굶게 수는 없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추위 때문인지 감격 때문인지 아마도 둘 다 때문에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참 좋은 아이야. 정말로. 누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지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고는 도시락을 열어 할아버지에게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아직 따뜻해요. 두 사람은 좁은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등 뒤에는 곰팡내 나는 나무벽이, 앞에는 하얀 빗줄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먹었고 지우는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천천히 음식을 씹는 소리, 빗소리,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두 외로운 영혼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온전치 못한 과거와 이름 붙일 수 없는 외로움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호는 밥 먹는 할아버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배고팠던 시절, 자신처럼 가난했던 고시원 친구에게 밥을 양보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세상에 홀로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난 고단했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마치 관심받을 가치조차 없는 존재처럼 취급받는 기분을 잘 알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름 없는 노숙자일 뿐이었지만 지훈에게 할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일부이자 자신이 겪어온 과거였고 매일같이 느끼는 고통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우물처럼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자네는 참 착한 아이야.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은 여전히 바람이 차고 빗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축축한 처마 및 친절함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두 사람 사이의 그 순간은 이상하리만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밤, 빗소리가 잦아들고 낡은 양철 지붕 위로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만 남은 어둠 속에서 좁은 처마 및 공간은 지훈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으로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밥을 다 먹고 빈 도시락 통을 옆에 내려놓은 뒤 해진 옷자락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닦았습니다. 처음과 같은 허기진 모습 대신 무언가 중요한 것을 고심하는 듯한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지훈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오늘 밤 이 순간이 단순히 젊은 청년과 노숙자 사이의 평범한 도움이 아니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지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이상할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리고 낮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나? 때로는 밥 한 끼가 한 사람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단다. 지훈은 잠시 멈칫했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마치 예언이나 자신이 한 번도 닿아보지 못한 다른 세계로부터의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사 인사처럼 들렸지만 형언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운명을 바꾼다고요? 밥 한 끼가요?
할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온화했지만 무척이나 고요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겪고 나서야 얻게 된 단순한 진리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할아버지는 저린 다리 때문에 약간 비틀거리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오랜 고독 속에서 단련된 굳건함으로 인해 중심을 잡았습니다. 지훈도 벌떡 일어나 부축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의 등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듯 여전히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앙상한 손을 지훈의 어깨에 얹고 소리 없는 축복처럼 가볍게 쥐었습니다. 젊은이, 나를 사람으로 봐준 건 내가 처음이다. 지훈은 목이 메었고 심장이 꽉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짧고 숨결처럼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그의 내면 세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주는 단순한 행동이 받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고 낡은 옷을 입고 고통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하는 이 사회 전체에 대한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할아버지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붙잡으려는 듯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에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처마 밑을 벗어나 밤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호는 불러세우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시장 입구 모퉁이 뒤로 사라지는 그의 발걸음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밤속으로 녹아들며 그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지호는 한참 동안 처마 밑에 더 머물렀습니다. 빈 도시락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젖은 비닐봉지는 바닥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여전히 가볍게 내리는 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밤 무언가가 자신 안에서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단지 해고당하고 위협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선행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의 편도 되어주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 가볍게 어깨를 쥐던 손길, 그리고 불씨를 지피는 듯한 그 속삭임이 지훈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온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훈은 군명이라는 두 글자를 돌에 새겨진 고정된 흔적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때로는 밥 한 끼가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그 말이 먼 곳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동이 틀 무렵이면 이 작은 동네가 전례 없는 일을 목격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자신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전환점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을. 이야기는 밥 한 끼로 시작되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바퀴를 온전히 다 돌 때까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축축했던 긴 밤이 지나고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약한 햇살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아침 냉기에 잠겨있는 동네를 비추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지호는 허름한 쪽방에서 잠을 깼습니다. 어젯밤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자느라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옷에서는 여전히 비 냄새가 났고 잠을 설쳐 눈은 부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마치 저 약한 빗줄기가 닫혀가는 인생의 한가운데서 길을 비춰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는 낡은 옷을 걸쳐 입고 부모님을 여행 후 유일한 안식처이자 집처럼 여겼던 햇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왜 가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과를 하러, 어쩌면 다시 일할 기회를 구걸하러, 아니면 그저 세상이 등을 돌린 지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식당 문 앞에 다다르자 지호는 계산대 뒤에 서서 자신을 향해 칼날 같은 시선을 보내는 김 사장을 보았습니다. 입을 떼기도 전에 공간을 찢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길 뭐하러 다시 와? 무슨 낯짝으로 내 가게 문턱을 넘어 지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께 사과드리려고요. 어젯밤에 할아버지를 찾으러. 제가 잘못한 거 알지만 저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사장은 계산대를 강하게 내리쳤고 그릇들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식사하던 손님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어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짜증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사과하면 끝인 줄 알아. 내가 돈 주고 널 고용한 건 손님들 시중들라는 거지. 길거리 거지들한테 밥 퍼주라고 한 게 아니야. 너처럼 멍청한 놈은 처음 본다. 그 냄새나는 늙은이한테나 가서 일자리 달라고 해. 김 사장의 비웃음은 지훈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고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무언가 속삭였고 어떤 이는 동행에게 비웃음을 보였으며 어떤 이는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었지만 누구 하나 그를 변호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호는 주방 쪽 예전 동료들이 그릇을 치우고 있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한 시선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같은 조에서 일했던 수진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주거나 공감하는 눈빛,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신호라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손을 닦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지훈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아팠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듯했습니다. 김 사장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계속했습니다. 거기 서서 뭐해? 경찰 부를까? 아니면 이 동네 식당들한테 전부 다 전화해서 아무도 너를 고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줘. 난 말하면 하는 사람이야. 지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쓰라렸고 다른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지만 마음이 텅 빈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생존을 위해 했던 모든 노력과 애씀이 양심에 따라 옳다고 생각했던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밥 한 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이 지훈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울렸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젊음을 바쳐 일했던 곳에서 지워지는 기분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은 공개적인 처벌을 끝내려는 듯 마지막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꺼져. 내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주인을 배신한 놈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지호는 저항하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식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 같았고 내딛는 걸음마다 젊음의 한 조각이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님들의 무관심한 시선을 지나고 멍청한 놈이라며 수군거리는 몇몇 사람들의 속삭임을 지나고 예전에는 착한 지훈이 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들을 지났습니다. 그는 이름도 가치도 없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그 모든 것을 지나쳐 갔습니다. 다시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의 고통 위에 한 번 더 슬픔을 쏟아붓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우산도, 돌아갈 곳도, 일자리도, 곁에 있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쫓겨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지호는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지키려 애썼던 모든 것이 이제 바람에 흩날리는 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지훈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해고당한 것도,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그를 동료, 성실한 지훈이, 착한 아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조용한 외면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자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기분, 배신당한 느낌이 그 무엇보다 그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많은 굶주림과 추위를 겪으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만 눈물을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저 두 주먹을 꽉 쥐고 잿빛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침 비 속에서 그는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마음은 텅 비었지만 눈빛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훈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동네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고 잃을 것 하나 없던 자신을 전례 없는 관심의 중심으로 만들 기이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지훈은 길 끝 버스 정류장의 낡은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비는 오래전에 그쳤지만 어깨에 걸친 얇은 재킷은 여전히 축축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 앉아 있는지조차 몰랐다. 표를 살 돈도 갈 곳도 없었다. 그저 인생에서 설 자리를 잃은 사람처럼 조용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모두가 할 일이 있고 목적지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망망대해 같은 공허함 뿐이었다. 그때 멀리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바퀴가 포장도로 위에서 가볍게 마찰하는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햇살 식당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러나 이내 경악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4대가 마치 잘 짜인 대형처럼 식당 문 앞을 가득 메우며 일렬로 멈춰 섰기 때문이다. 낡은 오토바이와 덜컹거리는 손수레에 익숙한 이 작은 동네에서 그 모습은 마치 화려한 도시의 영화 한 장면을 떼어온 것 같았다. 식당 안의 김 사장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식사하던 손님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무도 밥을 씹지 않고 홀린 듯이 밖을 쳐다볼 뿐이었다. 첫 번째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냉정한 표정의 검은 선글라스로 시선을 가리고 있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재빨리 양옆으로 흩어져 전문 경호원처럼 꼿꼿이 섰다. 아무도 말을 하거나 서두르지 않았다. 모든 동작은 절도 있고 전문적이어서 그 기백만으로도 식당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네 번째 차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키가 크고 걸음걸이는 단단했으며 은발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몸에 꼭 맞는 회색 정장과 광택나는 가죽 구두까지 그의 모든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이 뉴스나 강남 재벌에 대한 소문으로만 접했던 상류층의 기품을 뿜어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식당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시선은 세월에 바랜 햇살 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에 멈췄다. 김 사장은 이제 문지방까지 나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을 감추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 적어도 그녀의 기억 속에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떨려왔다. 마치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았다. 노신사는 가까이 다가와 사람들을 훑어본 후 김 사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멈춰 서서 뒷짐을 졌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한 힘을 담고 울려 퍼졌다. 당신은 밥 한 그릇 때문에 당신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 버렸소. 그 말에 식당 전체가 숨을 죽였다. 김 사장은 잠시 멍했지만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특유의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당신은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요? 노신사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눈높이로 들어 올렸다. 근처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입을 떡 벌렸다. 명함에는 KP그룹 회장 이병철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공기가 끈적하게 굳어버리는 듯했다. 누군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이라고.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던 다른 남자가 벌떡 일어나 친구에게 속삭였다. 나 신문에서 봤어. 조용히 기부 많이 하는 재벌인데. 여긴 어쩐 일이지. 김 사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렸고 목이 메어왔다. 등 뒤에서는 마치 더러운 무릉덩이에 떠밀린 것처럼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밥그릇을 내던지고 거짓 취급했던 남자가 전화 한 통으로 이 작은 동네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내가 어제 다 다른 슬리퍼와 동전 몇 푼을 들고 이곳에 온 것은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똑똑히 보기 위해서였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식당 안의 시선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회장을 향한 것이 아니라 김 사장을 향한 분노였다. 식당 구석에서 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럼 시험해 보신 거였어요. 사장님. 그런 분의 밥을 쏟아버린 거예요? 김 사장은 이제 변명할 말조차 없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동조해줄 사람을 찾듯 헤맸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경멸의 시선뿐이었다. 그녀는 간신히 침을 삼키며 애원하듯 작게 말했다. 전 회장님이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 회장은 그녀의 말이 끝나도록 두지 않았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어제 자신이 앉았던 낡은 나무 의자에 시선을 멈췄다. 그는 의자를 손으로 한번 쓸어본 뒤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모든 거짓을 꿰뚫는 듯 깊었다. 식당 하나, 밥 한 그릇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얼마짜리인지 알 수 있더군.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하지만 어제 나에게 진정한 선의를 보여준 사람도 있었소.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도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지. 그 말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식당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은 마치 누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일제히 문 쪽을 향했다. 박지우는 그때까지도 버스 정류장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자신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누었던 밥 한 끼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회장은 경호원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곧 더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신호였다. 햇살 식당반의 공기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 앞에서 모두가 폭풍을 기다리는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사장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를 붙잡은 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쓰레기통에 밥을 쏟아부었던 비참한 노인이 아니라 권력 있는 남자가 된 이 회장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는 갈색 가죽 서류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들을 천천히 꺼냈다. 그는 서류를 계산대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다. 모든 동작은 부드러웠지만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는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타이핑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 위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각 사례에 대한 상세한 메모가 적힌 긴 목록이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이것은 이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요.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당하고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강요당하고 이유 없이 해고당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자신들의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증거여. 식당 전체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김 사장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마치 부정할 수도, 찢어버릴 수도, 감출 수도 없는 무언가를 보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이 회장은 경호원 중 한 명을 쳐다봤고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몇 마디 짧은 말이 오갔다. 몇 분 후 밝은색 셔츠를 입고 명찰을 단 두 사람이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들은 자신들을 노동청 감독관이라고 소개하고 즉시 햇살 식당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요구하는 공문을 제시했다. 김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소리쳤다.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저 이름들 기억 안 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바로 그때 식당 구석에서 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제 이름도 저기 있어요. 저는 강민호고 여기서 1년 반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릇을 깼다거나 손님이 불평했다는 핑계로 매달 제 월급을 깎았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일어섰다. 서빙을 했던 윤은혜 씨였다. 저도요. 매달 돈이 깎여서 물어보면 해고하겠다고 소리치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오늘 드디어 말할 수 있네요. 그리고 한 사람씩 식탁에서, 주방 구석에서, 계산대 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입을 열기만 기다렸다는 듯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터진 댐처럼 쏟아져 나왔다. 주변 주민들도 있었고 식당에 채소를 팔았던 사람, 고기를 납품했던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김 사장에게 가격을 후려치기 당했던 일, 외상값을 미뤘던 일,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부었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한마디 한마디가 김 사장이 걸치고 있던 위선의 껍질을 벗겨내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계산대 모서리를 꽉 쥐고 더듬거렸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몇 년 동안 너희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등을 돌려. 하지만 아무도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았다. 비난의 목소리는 소리칠 필요도 없이 명백한 진실처럼 조용히 울려 퍼졌다. 김 사장이 그동안 저지른 일들이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 자신을 덮치고 있었다. 이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에게 다른 서류 뭉치를 감독관에게 건네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본 뒤 김 사장을 향해 높지 않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당신은 세금과 식자재 공급업체에 빚이 있으며 최근 3분기 동안 유효한 지불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추가 조사를 위해 식당을 봉인하겠습니다. 김 사장은 감전된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이건 내 평생의 노력이야. 당신들은 그럴 권리가 없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고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었다. 어떤 이는 남의 눈물로 쌓은 평생의 노력이면 무너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때 초췌한 모습의 한 여인이 채소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상처받은 눈빛으로 김 사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미수가, 나 기억하니? 나 내정 이모야. 예전에 내가 가게 열대돈 빌려줬는데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어. 가족이라 생각해서 달라고 안 했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동전 한 푼까지 착취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김 사장은 벼락을 맞은 듯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순식간에 그녀가 가혹함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권위가 무너져 내렸다.
하나하나의 이야기, 하나하나의 고발이 그녀가 수년간 쌓아 올린 탐욕의 건물에서 벽돌을 빼내는 것 같았다. 관계자들이 들어와 햇살 식당의 낡은 나무 문에 봉인 명령서를 붙일 때 종이가 붙는 소리는 돈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김 사장은 구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노동법 위반, 탈세 혐의에 직면했으며 곧 기소될 운명에 처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조용히 흩어졌다. 이 회장은 밖으로 나와 존경과 공감의 시선을 지나쳤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천천히 말했다. 선행은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지만 탐욕은 모든 문을 닫아버릴 것이오. 그리고 그는 차에 올라 운전사에게 조용히 출발 신호를 보냈다. 저 멀리 전화를 받고 막 도착한 박지훈이 멍하니 서 있었다. 박지훈이 선행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햇살식당 밖에서 멍하니 서 있을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길 건너편에 멈췄다. 조수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자 비오는 날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 남자의 익숙한 얼굴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오후 내내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회장이었다. 그는 권력자의 눈빛이 아닌 마치 소중한 가족을 대하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그가 가볍게 손짓하자 지훈은 왠지 모르게 차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고 머릿속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했다. 차 문 옆에 서자 이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차에 좀 타주겠나? 자네와 따로 할 얘기가 있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진심이었고 강압적이거나 위압적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는 봉인된 식당 앞에서 어리둥절해 있는 군중을 뒤로하고 조용히 움직였다. 차 안은 에어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이상하게 조용했다. 이 회장은 지훈을 향해 돌아보며 낮지만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이름이 박지훈, 맞나?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자네는 아무도 낡고 초라한 늙은이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리고 자네 손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에게 밥 한 끼를 주었네? 그건 단순한 밥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은 한 조각의 친절이었어.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운명을 바꾸기에 충분하다네. 지훈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그 말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차오르는 따뜻한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이 회장은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나는 자네에게 기회를 주고 싶네. 보상도, 은혜를 갚으려는 것도 아니야. 나 자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낯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세. 지훈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깊은 곳에서 작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이 회장은 그의 무릎 위에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다. 두껍지는 않았지만 사랑의 빛 공동체와 인류애를 위한 재단이라는 글자와 함께 자선단체의 로고가 인쇄된 품위 있는 표지였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이 회장은 부드럽게 설명했다. 나는 인생의 큰 고비를 겪은 후 거의 20년 전에 이 재단을 설립했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의료, 교육, 그리고 자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하지. 지금 나에게는 가까이서 일할 비서가 필요한데 높은 학력은 필요 없고 진실하고 굳건한 마음만 있으면 되네. 그리고 나는 자네가 그 자리를 맡아주었으면 하네.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회장은 재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네?
하지만 기회는 동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네.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자네를 믿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눈이 시큰거렸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솟구쳤다.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느낌.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속삭였다. 이 회장은 미소 지으며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빨리 배우지. 그 말은 지훈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을 켠 것 같았고 그동안 어렴풋이 꿈만 꾸던 길을 비춰주었다. 차는 넓은 길로 접어들었고 그곳에는 붉은 기와지붕이 돋보이는 2층 건물이 있었다. 사랑의 빛 재단이라는 간판이 눈앞에 나타났다. 지훈은 차창 너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차 밝아졌다. 이 회장은 고개를 기울였다. 한번 들어가 보겠나. 지훈은 며칠간의 무거운 마음 끝에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아주 오랜만에 지훈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진심 어린 행동 하나만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재단의 문 앞에서 멈췄다. 그곳은 단지 일하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고 지훈뿐만 아니라 이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 새롭고 친절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할 곳이었다. 박지훈은 이 회장을 따라 2층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조용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고 밖에서 보기에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만한 장소처럼 보이지 않았다. 지훈이 뉴스를 통해 보았던 대기업의 화려한 사무실과는 달리 이곳은 겸손한 간판과 벽에 손으로 쓴 슬로건들, 나눔은 곧 얻는 것, 마음에 닿아 사랑의 씨앗을 심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 덕분에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지훈은 이상한 에너지를 느꼈다. 압박감이나 경계심이 아닌 문지기의 가벼운 목례부터 안내 데스크 직원의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시선에서 진심 어린 환영이 느껴졌다. 덕분에 수년간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 가슴이 가벼워졌다. 이 회장은 그를 복도 끝 작은 방으로 데려가 앞으로 지훈을 직접 지도할 이슬기라는 여성에게 인계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자신감을 일깨우는 듯했다. 처음 며칠은 지훈에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여정이었다. 회의록 작성법, 서류 정리법, 컴퓨터로 보고서 쓰는 법,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예의 바르게 소통하는 법 등 모든 것이 새롭고 한때 주방 뒤에서 채소를 다듬거나 테이블을 닦던 그와 소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들이었다. 때로는 낯선 개념, 절차, 단어들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지훈은 이 회장의 신뢰 가득한 눈빛과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지혜는 배울 수 있지만 선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 말은 그가 흔들릴 때마다 깊은 수렁에서 그를 끌어올리는 밧줄 같았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비록 배움이 짧고 동네 전체에 외면당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여전히 지킬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지훈은 점차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법, 동정이 아닌 공감하는 법,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나누는 법을 배웠다. 선한 일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연은 인생의 진솔한 단면이었다.
병든 손자를 키우기 위해 폐지를 줍는 할머니부터 구걸 대신 휠체어를 구해 스스로 복권을 팔고 싶어하는 장애인 남성, 그리고 지훈처럼 도시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젊은 고아 여성들까지. 각각의 이야기는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새겨주었다. 자신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덕분에 지훈은 기술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일했다. 처음에는 서류 보조 업무만 했지만 점차 신뢰를 얻어 현장 조사를 함께하고 지원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몇 달 후에는 간단한 서류를 혼자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회장은 가끔 들러서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어깨에 손을 얹거나 딜은 괜찮나?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지훈의 하루는 따뜻해졌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안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회장을 볼 때마다 존경심과 함께 낯선 친밀감이 피어올랐다. 아마도 돈이나 신분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외면할 때 옳은 일을 할 용기를 냈던 자신의 내면,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봐준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날 해가 저물고 늦은 시간까지 지훈이 사무실에 남아 외곽 지역 한 가족을 위한 지원 계획서를 수정하고 있을 때 이 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익숙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나? 나는 한때 요즘 젊은 세대에는 더 이상 선함을 지키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자네를 만나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지. 지훈은 얼굴이 붉어져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자네는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 그날처럼 그 마음만 그대로 간직한다면 자네는 이미 수만 명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성스러운 인정과도 같았다. 그날 할아버지에게 밥 한 그릇을 건넸던 순간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게 타자를 배우던 모든 노력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몇 년 전 식당에서 쫓겨난 고아 소년 박지훈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자신의 두 발과 세상의 혹독함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심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박지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며칠 후 가난이 아닌 악의적인 비방이라는 큰 시련이 자신을 덮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선한 마음이 의심받고 찬란해 보이던 빛이 다시 어둠에 휩싸이게 될 시련이. 불과 이틀 만에 박지훈의 이름은 크고 작은 뉴스 사이트에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등장했다. 마치 그가 대형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가난한 소년인가, 이익을 노린 연기자인가, 선행인가, 재벌을 이용한 계략인가, 아르바이트생에서 최고 비서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빠른 승진, 그 글자들은 지훈의 휴대폰 화면 위에서 마치 그의 마음속 살점을 찌르는 칼날처럼 춤을 추었다. 고통스럽고 굴욕적이며 혼란스러웠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모든 거짓말 뒤에 누가 있는지, 왜 하룻밤 사이에 그의 진심 어린 선행이 세상의 조롱과 의심의 무기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소셜미디어 계정들은 출처 불명의 글들을 퍼날랐고 조잡하게 편집되었지만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이미지와 함께 지훈의 이름을 태그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지훈이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의 옛사진을 찾아내어 그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겠지, 순진해 보였는데 누구보다 위선적이네, 이 회장님이 저렇게 속다니 안타깝다, 와 같은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 지훈은 깨어날 수 없는 악몽에 빠진 것 같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새로운 두려움이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다. 설렘이 아닌 공포 때문이었다. 또 다른 거짓말이 만들어질까봐, 또 다른 지인이 등을 돌릴까봐, 이 세상 누구도 더 이상 자신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그는 재단 사무실의 작은 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며칠 밤을 새워 눈은 충혈되었고 입안은 썼으며 손에는 휴대폰을 쥔 채 부정적인 댓글들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랐다.
그는 소셜미디어 앱을 삭제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사회 전체로부터 거부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지호는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굳어버린 듯했고 머릿속은 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그는 자신에게 보냈던 공감의 눈빛, 신뢰의 미소, 그리고 재단 사람들의 위로의 손길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왜 그렇게 희미하고 멀게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지호는 여론의 거센 파도 앞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몰랐다. 그는 유명인이 되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루머에 대처하는 법은 더더욱 배우지 않았다. 그는 단지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착함이 군중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그는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그냥 포기할까?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다. 이 회장이 들어왔고 지훈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처음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책상 위에 가볍지만 단호하게 내려놓았다. 마치 낡은 책의 한 장을 닫는 것 같았다. 다 알고 있네. 설명할 필요 없어.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는 고개를 들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애써 참았다. 이 회장은 가까이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아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의 눈빛이 아니라 상처 입은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 같았다. 자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질문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거짓말은 바람처럼 빨리 퍼질 수 있지만 진실은 태양과 같아. 아무리 가려도 언젠가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지. 지훈은 여전히 침묵하며 허공을 응시했다. 이 회장은 가볍게 한숨을 쉬고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말했다. 자네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초라한 늙은이였을 때 나에게 밥 한 끼를 주었네? 오늘 나는 온 세상이 자네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보게 할 걸세. 지호는 눈을 깜빡였다. 지난 며칠간 처음으로 심장이 다르게 뛰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어두운 장막 뒤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일어나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기자회견을 열 걸세. 나는 모든 진실을 말할 거야. 해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마음에 대한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 지호는 그를 바라봤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을 떼기도 전에 그가 다시 한번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따뜻하고 단호한 마지막 확신과도 같았다. 진실은 언제나 목소리를 갖게 마련이지. 그리고 이번에 그 목소리는 나의 것이 될 걸세. 그때 지훈은 기자회견이 어떻게 진행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일지,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 자신의 선행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 루머에 휩싸여 암울했던 오후가 지나고 박지호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거의 잃어버렸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닥에 닿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한때 노숙자였으며 지훈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준 은인, 이 회장이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훈과 같은 선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내는 자들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주민들이 명절마다 모이던 동네의 큰 회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호기심 반,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나르던 소년이 떠들썩한 스캔들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마음 반으로 가득 모여들었다. 지호는 앞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나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군중 속에 서는 것과 보호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연단에 올랐다. 서두르거나 급하지 않고 그저 준비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지만 그의 말은 진실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지온을 겨냥한 모든 악의적인 루머는 김 사장과 그의 인생 역전에 질투심을 품은 몇몇 사람들이 꾸민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기자를 매수한 문자 메시지 녹취록부터 유포를 위해 고용된 게시물 목록까지 구체적인 증거들은 반박할 수 없었다. 회관 전체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한때 격렬하고 수군거렸던 눈빛들은 점차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몇몇은 잘못된 것을 믿었던 것에 대해 후회하며 한숨을 쉬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눈물이 맺혔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마치 그의 명예와 자존심을 가두었던 보이지 않는 새장이 활짝 열린 듯한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이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자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었던 그구와 소년이 자신의 선함과 정직함으로 어떻게 운명을 바꾸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이 아이는 저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 한 끼를 주고 그 결과를 묵묵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 누구를 이용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생중계되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감동으로 고개를 숙인 소년을 대신하는 선원과도 같았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으로 박지호는 더 이상 주방 구석의 외로운 고아도 무료로 나눠준 밥 한 끼 때문에 식당에서 쫓겨난 직원도 아니었다. 그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 숨쉬는 연민의 상징이 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언론은 더 이상 루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영감 넘치는 인과응보의 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는 지훈이 노인에게 밥을 주고 해고당하고 마침내 누명을 벗기까지의 전체 이야기를 다시 게시했다. 각 게시물에는 수천 건의 공유와 수만 건의 댓글이 달렸으며 대부분은 감탄과 응원의 메시지였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유명세의 폭풍 속에서도 지호는 옛 습관을 지켰다. 단순하고 조용하며 자신이 왜 시작했는지를 결코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다른 동네 모퉁이 식당의 작은 처마 위로 햇빛이 저물어갈 때 이제 이 회장이 설립한 자선 단체의 비서가 된 지호는 평범한 백반 한 그릇을 주문했다. 음식을 기다리던 중 그는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초라한 노인 한 분을 보았다. 노인의 눈빛은 조용히 식당을 향했지만 감이 들어오지 못했다. 망설임 없이 지호는 자신의 밥을 들고 나가 노인의 손에 쥐어주며 예전처럼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제가 사는 겁니다. 이유를 묻지도 그가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이 그날처럼 그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것만 알면 되었다. 노인은 감격하여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지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마음속으로 옛말을 떠올렸다. 때로는 밥 한 끼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해는 거리 뒤로 저물었지만 마치 또 다른 태양이 인류의 속에서 솟아오르는 듯했다. 박지훈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선행의 순환은 계속해서 멀리 퍼져나갈 것이다. 저는 지훈의 이야기가 단순히 항구와 소년의 인생 역전기가 아니라 선한 마음에 대한 믿음과 인류의 힘을 보여주는 빛나는 거울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사람의 가치가 돈과 지위로 쉽게 측정되는 사회에서 지훈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의의 편에 서는 것을 감히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명예나 이익 때문이 아닌 오직 공감 때문에 낯선 이에게 밥 한 그릇을 건넸던 바로 그 순간이 어떤 학위나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인생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뛰어난 지혜나 유리한 출발점을 가질 수는 없지만 진실하고 선한 마음을 지킨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인과응보에 대한 저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선한 결과는 때로는 매우 길고 험난한 길을 거쳐야만 마땅한 곳에 도달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요. 박지호는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비범한 사람이 될 필요 없이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친절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선함이 순환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작은 행동 덕분에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그 자신이 다시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은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퍼져나가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고 인간적인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감상을 읽고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한 이야기들로부터 영감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마음을 울리고 올바른 삶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주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 버튼 한 번, 작은 댓글 하나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기는 선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습니다. 나누어진 선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